안경환의 식생활,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도토스 역사를 다루기 전에 그리스 지역의 지도를 먼저 보고 과연 그리스라는 땅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도를 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 그 지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를 공부하면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날의 지도를 보면 그리스 공화국은 그리스 본토와 에게해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고대의 그 그리스 영토는 오늘날과 국경이 분명히 다르겠죠. 특히 터키 서해안 이오니아 지역이 그리스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헤로도토스 역사에 관한 어떤 해석된 책들을 보면 자꾸 그리스 본토 위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형적인 서구식 역사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서구 역사가들은 터키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역에 대한 어떤 고대 역사를 자꾸 무시하고 그쪽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오늘날처럼 기독교 국가인 그리스와 이슬람 국가인 터키로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오니아 지역이 어쩌면 그 지금의 이 그리스 본토 아테네를 비롯한 스파르타, 테베, 델포이 이런 어떤 그리스 본토 지역보다 오히려 이 터키 서해안의 이오니아 지역이 훨씬 더 풍요로웠고 오히려 그 선진 지역이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쪽 오히려 문명이 더 앞선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의 그 공화국처럼 이렇게 바다 섬, 이오니아 지역을 빼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헤로도토스 역사를 다룰 때도 그렇고 신화 같은 걸 다룰 때도 그렇고 그리스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헬라인이라고 불러야 옳다고 봅니다. 자, 그리스라는 것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날 그리스 공화국을 지칭하고요. 헬라 내지는 헬라스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영역은 사실 지중해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활동한 그 헬라인들은 오늘날의 그리스 본토뿐만이 아니라 터키 서해안 지역, 그 다음에 특히 흑해 연안 지역에도 이렇게 여러 도시들을 개척을 했고요. 또 서쪽으로 가서는 오늘날의 프랑스 남부 지역, 여기 지금 마르세유라는 도시가 있죠. 또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이베리아 반도에도 있었고요. 또 여기 리비아, 흔히 부르는 이집트 서쪽의 리비아에도 이 헬라인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카르타고까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헬라인과 비헬라인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데요. 헤로도토스도 이 역사에서 헬라인과 비헬라인 간의 어떤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헬라인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기 페니키아 있던 사람들이 비헬라인이죠. 이 페니키아인들이 서쪽으로 가서 개척한 도시가 카르타고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헤로도토스가 말한 비헬라인은 주로 이제 이쪽 그 서쪽 내륙에 있었던 페르시아인을 지칭합니다만 이 지중해 지역에서도 이런 페니키아인 같은 비헬라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을 대체로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오니아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류는 도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 이 시대에는 이 지역에 물론 많은 원주민들이 이제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말기, 말하자면 기원전 1200년경 북방에 있던 많은 그 인도 유럽어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남방으로 내려와서 이쪽에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고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려왔던 사람들이 크게 보면 두 부로 나눠져 가지고 이 북쪽에 내려와서 많은 지역에 이렇게 땅을 개척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삼았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영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도시입니다. 무슨 이렇게 내륙국가, 농업국가처럼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게 특징이고요. 이게 기원전 15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이런 형태로 도리아인과 이오니아인이 도시를 형성했던 게 이제 당시였고요. 그 사람들이 만든 구체적 도시명들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의 이스탄불이 지역에 있는 비잔티움, 그 다음에
뭐 로도스, 뭐 코린토스, 크레테, 뭐 키레네, 또 이제 서쪽으로 가면 뭐 크로톤, 뭐 시라큐스, 셀리누스, 뭐 쿠마에 이런 도시들이 쭉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 보면 이쪽을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그죠? 로마인들이 자신들 남쪽에 있었던 그라키아 지역을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리스란 말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쪽 이제 터키 서해안 지역을 흔히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아시아 마이너라 소아시아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비헬라인은 페니키아인, 카르타고인 있었고, 예, 이것을 리비아라고 불렀습니다. 헤로도토스도 이쪽 이집트 서쪽에를 리비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아프리카를 리비아라고 부른 거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고대 그리스는 그리스라기보다는 헬라스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특히 이쪽 그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에페수스, 또 프리에네, 밀레토스, 뭐 사모스, 할리카르나소스, 로도스, 이쪽에 조금 더 가면 키프로스, 뭐 이런 도시들이 아주 헬라스 도시들로 아주 선진 지역을 이제 형성하고 있었고, 이 선진 지역에다가 이쪽이 이제 페르시아에 점령되면서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해서 아테네, 뭐 스파르타, 저쪽에 이제 시칠리아에도 많은 도시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쪽 이오니아 지역이 더 선진 문명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서양 철학을 배울 때 거기 많은 인물들이 오히려 이런 이오니아 지역에서 탄생을 더 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밀레투스가 서양 철학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뭐지? 그다음 탈레스나 뭐 아낙시만드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서 많이 있었고요. 이쪽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서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죠. 그래서 마그나 그라키에도 있었고, 엘레아란도 있었고, 저도 이쪽에 엘레아를 가봤는데, 제논이 활동했던 그곳, 그 다음에 시칠리아 섬에 있는 아크라가스, 그다음 시라쿠스사에서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여기서 이제 활동을 했던 거죠. 또 이제 5세기 중반쯤 가면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5세기 중반부터 해서 화려한 어떤 문명이 이어지다가 4세기 후반, 중반쯤 가면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어지는 이 지역에 헬라 문명의 철학자들이 있었다. 로마인들이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불렀던 그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북쪽에 쿠마에, 그 다음에 쿠마의 사람들이 신도시를 만든 게 나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아테네 사람들이 가서 건설한 게 나폴리가 아니고요. 쿠마의 사람들이 자기네 좁으니까 세웠던 도시가 나폴리예요. 그 밑엔 파이스툼, 이쪽엔 지금 오늘날까지도 온전하게 보존된 신전이 있죠. 그다음에 뭐 타렌툼, 그다음에 트리에, 뭐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또 시칠리아 섬에도 여러 유명 도시들이 있었죠. 또 이오니아에 보면 이오니아는 유명한 그 도시가 12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오니아의 12도시로 흔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또 12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좀 이쪽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12개로 지칭한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은 도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북쪽으로 보면 이제 여기 미틸레네가 있었고, 레스보스섬에 미틸레네가 있었고, 또 뭐 스미르나, 오늘날 터키의 두 번째 도시 스미르나, 또 에페수스, 밀레투스, 바닷가에 또 섬에 사모스, 할리카르노소스, 밑에 또 옆에 코스, 뭐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면 마그네시아, 사르디스는 이제 처음 원래는 이제 리디아의 도시였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영역이 되는 이런 도시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또 이해하려면 또 간단하게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한번 개괄을 해보면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청동기 시대에 크레타 미노스 문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뭐 4세기 중반부터 기원전 뭐 1200년 경까지 미노스 문명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미노아 문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에게해에 있는 여러 섬들에는 키클라데스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펠로폰네스 반도에는 미케네를 중심으로 한 미케네 문명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선주민들인 거죠. 선주민들이 살다가 이곳에 인도 유럽을 쓰는 도리아인과 이오니아인이 침입함으로써 잠시 동안 암흑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암흑기라는 것은 역사 암흑기, 그러니까 유물과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도리아인들이나 이오니아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일자무식들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문자를 쓰던 사람이 다 사라졌고 이 사람들 지배함으로써 암기가 잠시 이루어지다가 이제 8세기쯤부터 이제 6세기 초반까지는 이제 IKX대라 부릅니다. 요때는 이제 요때 유물이 나오고 문자가 나오고 하죠. 요때 이제 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런 것들이 이제 서사시가 이제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아케이시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고대 그리스의 이제 흔히 고전기, 흔히 전성기라고 부르는 이 시대는 이제 510년부터 기원전 323년까지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점령해서 각 도시들의 자치권이 사라지는 그 시기가 이제 고전기라고 흔히 부르고, 요 324년이 지나면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본토와 소아시아와 그다음에 이집트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까지 하나로 큰 거대 문명권을 형성한 이 시기가 이제 헬레니즘 시기라고 부르고, 이제 BC 146년이 되면 이때가 언제냐면 코린토스가 로마에 점령됨으로써 로마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온 것을 이제 흔히 헬레니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하면 서기 1세기 초반에 클레오파트라, 마지막 프텔레마이어스 왕조의 마지막 후계자인 클레오파트라가 사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헬레니즘 국가가 사라지는 그때까지도 확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하나의 증거물로서 등장할 수 있는 게 어떤 디오니소스 신화예요. 디오니소스는 포도 술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당시 와인이라는 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제 아마도 지금의 조지아 지역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물이 이쪽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포도씨 같은 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도 이쪽 내륙 건조한 지역에서 뭐 이렇게 포도가 재배되기 시작했다가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주를 타고 이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오고, 그 다음에 미케네로 오고, 이름으로써 여기에 이제 디오니소스를 모시는 어떤 신앙도 생기고 와인 제조법이 생기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가 여기 사람들이 또 7세기 경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도주가 이렇게 전파되고, 또 중요한 하나의 이름은 이쪽 선진 지역에 있던 바빌론과 이집트에 있었던 문화들이 이쪽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명칭은 이집트에 다 전해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집트 신화랑 일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름만 다를 뿐 그 안에 스토리들은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동방 지역에 있었던 선진 문명이 점차적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리스의 고전기를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고전기의 중심 시대 이야기가 바로 헤로도토스의 이 역사에 많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 역사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